안녕하세요. 진솔한 주식경제학 LNS홀딩스 김성 대표입니다. 한국경제TV 증시라인 리뷰 한번 해볼게요. 자, 오늘의 제목은 수급으로 분석한 2021년 외국인 이제 시작이다 라는 제목이고요. 자, 오늘 2020년 11월 23일 월요일 출연분입니다. 오늘 종가가 나왔죠. 종가가 나온 상황이고 현재 시간이 5시 5분 정도인데요. 오늘 코스피가 우리나라 증권시장이 생긴 이래 종가 기준으로 가장 높은 치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우리 코덱스 레버리지, 코스닥 150 레버리지, 그리고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종목들 흐름이 나쁘지 않았겠죠. 어쨌든 시장 상승은 이제 지금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시총 상위 종목들이 끌어준 시장이었으니까 제가 몇 개월 전부터 그렇게 세상에 있는 욕 없는 욕 다 먹으면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린 그 상황이 지금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자, 오늘 장기 포트의 날입니다. 오늘 수급 분석, 지난주에 원래 하기로 했었는데 못했던 수급 분석 내용을 뒤에 이제 배치하는 바람에 오늘 조금 이제 우리 장기 포트 리뷰를 좀 짧게 했는데 하나씩 좀 볼게요. 자, 방송에서는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 지금 한번 하나씩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코덱스 레버리지 볼게요. 말할 필요가 없죠. 예, 말할 필요가 없고요. 제가 사실은 이제 지난 3월달 최저점에서 여러분들께 코덱스 레버리지를 매수하시라고 3월 23일 월요일 딱 이날이구나. 예, 제가 월요일날 금요일날 출연하는데 3월달엔 제가 한 번 출연했었는데 그날 월요일날 나가서 코덱스 레버리지 한번 해보십시오라고 했는데 그날 종가가 6,490원이고 오늘 18,000원이니까 와 3배다. 그죠? 200% 수익이네요. 예, 대단합니다. 어쨌든 최저점에서 정말 잘 잡은 것 같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제가 또 레버리지 매수하십시오. 레버리지 매수하세요. 인버스 아니에요. 레버리지 매수하세요.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어쨌든 코덱스 레버리지 오늘 종가 기준으로 18,350원 수익률 제법 크게 나올 것 같고 제가 소개해드린 그 금액대 기준으로 100% 수익이 넘어갈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 드리고요. 당연히 지속홀딩이죠. 지금 팔 이유 전혀 없을 거야. 연준이 제가 항상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대로 연준이 양적 완화를 종료하겠다라고 하는 그 시점까지는 지수는 어쨌든 갈 겁니다. 자, 두 번째 코스닥 150 레버리지 볼게요. 코스피는 참 잘 가는데 코스닥은 왜 이렇게 안 가나 그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번에 코로나19 관련 치료제 관련 종목, 백신, 치료제, 하여튼 진단 키트 되게 많잖아요. 걔네들 조정 나오니까 같이 이쪽 지수 조정 나오면서 쭉쭉 밀리고 아무래도 코스피보다는 바이오 제약주들, 개인들이 좋아하는 바이오 제약주들이 코스닥에는 널려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조정 받아버리면은 사실 아시겠지만 코스닥은 시총 상위 종목들 중에 정말 많은 퍼센티지가 바이오 제약, 의료 이쪽이에요. 그러니까 걔네가 얻어 터지면은 지수 당연히 얻어 터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코로나19 관련 백신 얘기가 나오면서부터 예전에는 아예 안 나왔었지만 백신 얘기, 치료제 얘기가 좀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이제 차익 실현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지금 힘이 많이 빠져 있는 거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팔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코스닥 자체도 오늘 종가 기준으로 873.29포인트로 마감했지만 900포인트 제가 봤을 때는 코스닥도 이번 랠리 때 1000포인트 돌파해요. 충분히 하고도 남을 겁니다. 역사적으로 이제 코스닥도 4자릿수 지수를 볼 수 있을 거 보고 있기 때문에 굳이 지금 우리가 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지속홀딩 의견 드리고요. 자, 세 번째로 셀트리온 헬스케어 한번 보겠습니다. 합병 얘기 나오고 나서 지지부진 어리버리 멍청하죠. 그래도 주가는 빠르게 좀 올라오는 상황이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어쨌든 이제 지금 현재 수익 중입니다. 수익 중이고 지금 이거 흐름 이어가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고요. 21선이 이제 빠르게 아래쪽에서 치고 올라오죠. 21선이랑 121선이랑 골드크로스 나오는 시점, 즉 21선이 121선 위로 올라가는 그 시점부터는 21선 지지받으면서 주가가 이제 쭉쭉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걱정하지 마시고 그대로 홀딩 포지션 취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원탑. 거의 오늘은 코덱스 레버리지랑 이제 이 종목이 원탑이었죠.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당연히 삼성전자가 올라가니까 코덱스 레버리지가 따라 올라갈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 지수를 거의 삼성전자가 멱살 잡고 이제 보통 이런 표현 쓰잖아요. 너무 과격한 표현인데 일로와 이러고 이제 머리끄댕이 잡고 이제 하드캐리 한다는 보통 표현 쓰는데 좋습니다. 삼성전자가 언제 5만전자 가나했는데 5만전자 돌파하고 언제 6만전자 가나했는데 6만전자 돌파하고 언제 7만전자 가나했더니 7만전자 2,500원밖에 안 나왔어요. 한 3-4% 주가만 올라가면은 그대로 그냥 돌파할 것 같다라는 흐름이고요. 삼성전자는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지만 얘는 일단 10만원 찍어요. 10만원 했을 때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지난번에 액면보단하고 나서 이제 50대1로 액면보단 했잖아요. 사실 오늘 현재 종가가 67,000원인데 여기다 곱하기 50을 해야 맞아요. 그럼 대략적으로 지금 현재 한 주당 330에서 40만원 정도? 340만원 정도? 그게 지금 딱 금액대거든요. 그러니까 한 10만원 치면은 이제 50 곱하면 되니까 500만원이죠, 한 주당.
시장 가능해요. 충분히.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외국인들은 삼성전자 쪽으로 들어오는 게 시작점이고, 제가 그리고 금요일 날 할까 다음 주 월요일 날 할까 고민 중인데, 과거에요. 지금 보면 요즘에 막 해운주 사라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잖아요. 근데 항상 보면은 제가 했던 내용이긴 해요. 했던 내용인데, 예전에 한번 그 해운주들, 그때 당시 현대중공업이죠, 지금 이제 한국조선해양, 그 종목이 대세 상승장을 이끌었거든요. 이끈 게 뭐냐면은 지수 저점부터 그 해당 랠리가 끝나는 딱 그 고점 끝날 최고점 찍을 때까지 그 종목도 같이 올라간 종목, 그게 이제 시장을 끌어서 이제 대장주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현대중공업은 이미 죄송한데 이미 한 번 해먹었어요, 과거에. 그래서 이제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한 번 해먹었던 대장주들은 다시는 대장주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 있어요? 차화정 이미 지나갔죠? 그리고 이제 선박 관련 이제 해운주 지나갔죠? 근데 그동안 되게 아이러니하게 상승장을 못 끌었던 업종이 있었어요. 뭐냐면 IT예요. IT는 지금까지 한 번도 상승장을 이끌어본 적이 없습니다. 과거에 제가 처음에 주식을 했을 때 98년도 그때 당시에 이제 IT 버블이 전 세계적으로 만들어지면서 이제 올라갔는데, 그때 IT 버블을 겪어본 사람과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이제 확연히 차이가 있겠죠. 근데 그때 당시 우리나라가 어땠냐면요, 코스피나 코스닥에 이제 신규 상장 종목이 나오잖아요. 그럼 뭐뭐닷컴, 뭐 뭐뭐텔, 뭐뭐기술, 뭐 이렇게만 이름만 찍으면은, 뭐 새로운 기술 아시죠? 막 역대급으로 올라간 새로운 기술. 네, 그렇게 이름만 무슨 기술, 뭐 무슨 닷컴 이렇게만 찍으면 무조건 상한가 가던 때였어요. 상한가도 상장하자마자 막 6방 7방 막 이렇게 갈 때였거든요. 그때랑 지금이랑 달라요. 왜냐면은 그때는 막연하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그때 당시에 어떤 기업들은 지금으로 보면 참 별거 아닌데 홈페이지를 만드는 기술 정도만 있는 기업이 상장을 할 때도 있었어요. 딱히 막 다른 거 막 이런저런 사업한다고 했는데, 내가 봤을 때 그냥 거기도 홈페이지 만드는 회사야. 근데 아시겠지만 지금부터 30년 전에는 거의 23년 그때 전에는 홈페이지 만드는 기술조차도 정말 대단한 기술이다라고 평가를 할 때였어요, 사실은. 근데 그때 당시 아니었거든요. 모든 걸 갖다가 이제 뭐였죠? 나모였나? 나모 웹 에디터? 뭐 이런 거 써가지고 막 하나하나 그리드 다 맞추고 막 이럴 때가 그때였었어요. 그래서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랑은 지금이 다르죠. 왜냐면 그때는 그렇게 이제 뭔가 버블이, 이제 종목 자체도 그냥 뭐 딱히 막 우리나라를 이끌만한 산업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버블이 끼면서 주가가 올라갔는데, 지금은 아시겠지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보세요. 세계 탑 1, 2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고, 실적조차도 수십조, 뭐 수백조 원대 그렇게 올라가는 그런 시점이 되었고, 그때 IT랑 지금 IT는 좀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IT 랠리를 그때랑 똑같이 보실 이유는 사실 없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번에 상승장 랠리를 이끄는 첫 번째 종목은 IT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몇 개월 전에 삼성전자 매수하세요, 삼성전자 너무 높다. 그리고 제가 그때 시총 캡이 있다 그랬는데, 우리나라 한 기업이 전체 시총의 몇 퍼센트를 넘으면 안 된다는 그런 캡이 있었는데 그거 없어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괜찮고요. 그리고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안 되시는 분들은 SK하이닉스 매수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뭐 둘 다 워낙 잘 가니까 이건 참 좋은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여기에 추가적으로 어떤 시청자님이 저한테 질문을 주셨어요. 대표님, 정부가 연기금을 통해서 삼성전자를 인수인가 장악인가 한다는 그런 루머가 있어서 불안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그 얘기 나온 지 한 4, 5년 된 것 같아요. 그런 비슷한 얘기 나온 지 좀 오래됐고요. 우리나라는 시장 경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말이 안 돼요. 그러면 진짜 제가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제가 진짜 방송 나가가지고 거의 뭐 지난번 대주주 양도세 이슈보다 더 강하게 이제 멘트를 할 거기 때문에,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누군가가 또 쓸데없는 소리 하는 거다 라고 정도만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오늘 좋은 모습 보여줬고, 지석홀딩 의견 드리고요. ICD 아버지라고 이름까지 불렀는데, ICD 이거는 뭐 가다 말고 오늘 시장이 올라갔는데도 고만고만하고. 어쨌든 ICD는 뭐 이번에 사실 3분기 때 실적 자체가 뭐 말도 안 되는 실적이 나왔어요. 일단 ICD는 제가 지금 팔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좀 여러분들이 고생하는 시간은 좀 길어지시겠지만, 그렇다 해도 조금 더 지켜보면서 수익만 뭐 제대로 내고 나오면은 괜찮다 보고 있기 때문에 IC는 그대로 홀딩 포지션 취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DB하이텍 뭐 볼 거 없죠? DB하이텍 그냥 놔두시면 돼요. 어차피 잠깐 쉬었다가 뭐 한 2달 쉬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니까 그대로 홀딩 포지션. 그리고 SK바이오팜 0.29% 상승했는데, SK바이오팜은 바닥 잡은 것 같죠? 지난 10월달 이후에 바닥 잡고 지금 보시면은 이제 우상향이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이 흐름이 당분간 유지될 수 있을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신일전자 조금 실망스럽죠? 신일전자 다른 종목들 다 괜찮았는데 신일전자는 그냥 딱 보합권인데, 기술적으로 보세요. 한번 기술적으로 보시면 이거는 뭐 완벽합니다. 21선이 현재 241선 골든크로스, 21선이 주황색 선이고, 빨간 선이 121선, 이 파란 선이 241선인데 21선이 한 방에 121선, 241선을 지금 골든크로스 시키려고 한 시점이에요.
안 갈 수가 없죠. 기술적으로 이거는 확실하게 바닥에서 누가 이제 만져주고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신일전자는 조만간 한 1, 2주 내에 골든크로스 딱 생기고 분위기가 완전히 전환될 거다라도 그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중요한 얘기 한번 해봐야죠. 지난주에 못했던 수급으로 분석해보는 2011년도 시장 예상을 한번 해본 시장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지난 3월달 4월달 급락기부터 시작해서요 거의 매주 보여드렸던 이미지인 것 같아요.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본 자료는 삼성증권에서 이제 발표한 자료고요. 지난 3월부터 보셨던 분들을 많이 보신 화면이시죠? 제가 이 화면을 거의 매 시간 보여드리면서 개인 매수 최상위의 코덱스, 인버스, WS 그리고 원유 ETF 이런 거 있어서 아니다 당장 매도하고 레버리지로 바꿔라 그렇게 할 때 보여드렸었던 그 정면인데 참고로 그때 당시에 개인만 이제 1위에 코덱스 선물 인버스 WS가 있었고요 외인 기관은 다 레버리지가 있었죠. 자, 그 이후에 시간이 좀 충분히 지나서 제가 뭐 그때 들었던 조언이 맞다라는 부분 여러분들 다 공감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이후에 투자자들의 매매가 어떻게 좀 바뀌었는지 좀 확인해 보려고 다시 한번 자료를 봤는데 바뀐 거 없습니다. 전체 큰 틀에서 바뀐 게 없는 것 같고 보시면은 이제 여기 위에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WS가 여전히 최상위 매수가에 이제 올라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코덱스 인버스 있죠. 어쨌든 지수가 빠진다는 쪽에 베팅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시겠지만 얘네들은 다 이렇게 레버리지가 붙는 애들 여기 코덱스 레버리지까지 붙어 있죠.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는 코덱스 레버리지 그리고 WTI 원유 선물 이거 뭐 유가 바닥이니까 그리고 뭐 원유 코리아 코덱스 MSCI 뭐 이런 지수들이 사실은 이제 외국인 기관의 최매수 상단에 있어요. 만일 여러분들이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WS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전체 투자 자금 대비해서 5% 근처 가지고 계신 건 괜찮아요. 만일 시장이 떨어지는 거에 대비해서 이제 우리가 해지를 하는 거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만일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WS에 뭐 비중 50%씩 실어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당장 매도하시라는 의견 드립니다. 그리고 잘못된 길을 가고 계신 거다라는 의견 좀 드릴게요. 어쨌든 본론을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면은 지난주에 일단 개인들 수급 먼저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잘 아시겠지만 지난주에 저도 보면서 이게 뭐지?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좀 특이한 이제 흐름이 좀 있었는데 제가 준비한 자료를 한번 보실게요. 자, 보시면은 뭐 이 자료죠? 이 자리고 이게요 사실은 저도 되게 특이했는데 요 날이에요. 2020년 11월 16일 날 요 날인데 하루만 실질 고객 예탁금이 6조가 넘게 늘었어요. 6조 962억 원이 늘었습니다. 엄청나게 늘었죠. 이건 거의 뭐 시장에 역사적으로 많이 유입된 탑5 중에 하나인데 하루에 고객 예탁금이 5조가 넘었던 케이스를 보니까 이번 11월 16일 포함해서 총 한 4번 정도 있었더라고요. 처음에는 8월 11일 5조 7천억 정도 증가했고 9월 4일 15조 8,600억 정도 증가했고요. 10월 8일 날 이제 4조 4,832억 원 정도 어쨌든 제일 많이 한 순서대로 제가 좀 나열해 봤는데 이번에 이제 그 16일 날 6조 962억 원 정도 나왔습니다. 자, 근데 이번 16일을 제외하고 앞에 이제 세 번째 경우를 좀 돌아보면은 명확한 이유가 있었죠. 그때 당시 이제 카카오 게임즈 신규 상장했죠.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신규 상장했죠. 그러니까 IPO 대어들의 공모 청약 전후라는 이슈가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11월 16일 날 저는 이게 수급 이렇게 찍혔길래 뭐지? 이게 뭘까라는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지금 현재 분석 중이어가지고 이거는 뭐다? 라고 여러분들께 딱 확언해서 말씀드리긴 좀 어렵긴 어려운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투자 자금도 시장이 앞으로 경쟁력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들어온 수급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좀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다음 주에 또 한번 준비한 내용인데 미리 좀 살짝 말씀드리면은 지수가 보통 슈팅하기 전에 주식 투자자들의 눈을 현혹시킨 다른 투자처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예전에 이제 2000년 초반에 PF 이제 기획부동산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었고 아까 방송 중에 말씀 못 드렸는데 저는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가상화폐도 사기라 봐요. 가상화폐도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이렇게 막 그 수익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지만 이게 여러분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저는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는 이거는 성장 가능성이 충분하고 꼭 이제 성장을 시켜야 되는 사업이라 생각을 해요. 근데 이쪽은 사실은 아니죠. 비트코인 쪽은 아닙니다. 자, 그 부분 좀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부터 외인들 수급을 한번 볼게요. 지난주에 월요일날 보여드렸던 환율 관련 자료 다시 한번 보시죠. 보시면은 왼쪽에 까만색 박스칸, 오른쪽에 빨간색 박스칸 두 개가 있을 거예요. 까만색 박스칸은 2008년도 금융위기 때, 그리고 빨간색 박스칸은 2017년도 고점을 만드는 시기의 거래소 차트인데
이제 까만색, 급락할 때는 까만색, 올라갈 때는 빨간색으로 표시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같은 시기를 한번 환율 차트를 보자고요. 2008년도 금융위기 때 지수가 완전히 꼬꾸라졌는데 원달러율은 정말 단기간에 초급등을 했죠. 그리고 2017년도에 지수도 올랐는데 오히려 이제 주가가 밀렸습니다. 다음은 이제 2008년 증시 하락기, 그리고 거래소 차트, 그리고 원달러 환율 한번 보겠습니다. 아래쪽에서 원달러율이 올라가죠. 그리고 지수는 위쪽에서 이제 밑으로 내려오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거는 보시면은 원달러 환율이 요렇게 올라가는 추세가 만들어지고 요때 한번 확 올랐잖아요. 그랬더니 외국인들은 줄이다가 갑자기 확 던져버리죠. 자, 일단 요 부분 여러분들이 좀 미리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는 동안 달러 강세로 가는 시기에 외국인들의 국내 주식 보유 비중이 궁금한데 그 부분 하나 체크해 보시죠. 자, 요건데요. 보시면은 요 메뉴에는 원달러 환율이에요. 원달러 환율 어쨌든 최근에 지금 계속 이제 하락 추세로 가고 있죠. 외국인 보유 금액도 쭉 가다가 이제 보합권에서 끝에 지금 살짝 이제 매수로 들어온 상황이고,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앞에는 쭉 매도를 누군가가 했죠. 쫙 매도하고 여기서 이제 외국인들로 수급이 확 전환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체크하실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에요, 우리 환율당국 우리 그 기재부 쪽에서 원달러 환율에 대한 멘트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단기간에 원달러 환율이 확 급등했는데, 일단 제가 아까 방송 중에 살짝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사실 미국은 그 정책 기조 자체가 약달러예요. 약달러 하면서 수출을 증대시키고 하려는 게 미국의 속셈인데, 이번에 그 부분이 뭐 어떻게 컨트롤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중국이 뭔가 환율을 컨트롤 하려고 하면은 바로 미국이 중국을 때려버렸잖아요. 참고로 우리나라는 이제 환율 조작 관련해서 관찰 대상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자칫 잘못 나서면은 환율 조작국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진짜 어마어마한 피해를 봅니다. 진짜로.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멘트는 한번 해도 실제 하나 못할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결론은 뭐냐면은 수출 기업들은 환율 정책을 좀 빨리 세우셔야 되는 시점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 증시가 외국인들이 좀 많이 유입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지금 외국인들이 유입되는 거는 복싱으로 치면은 그냥 잽 수준이에요. 그냥 잽만 툭툭 날리는 거예요. 스트레이트 아직 안 뻗었다는 얘기죠. 본 게임이 아직 시작도 안 됐다라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본격 스트레이트는 12월 쿼드러플 위칭데이 이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내년에 지금 아마 3월달 공매도 중지 기간을 대비해서 열심히 포지션 구상 중일 거라 보고 있고요. 3월달에 공매도가 재개가 되잖아요. 뭐 한 번 더 연장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데, 사실은 이거를 이제 연장을 추가를 한다거나 공매도가 아예 없어지는 거를 바라기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어차피 공매도는 한번 연기를 해줬고 3월달에 시작된다 봐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요거와 관련해가지고 포지션을 짜고 이제 투자 계획을 설립을 해야 되는데, 제가 뭐 이것도 열심히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시적절하게 여러분들께 관련 내용을 좀 설명드리고, 금리 상승 시기 혹은 공매도 재개 시기 이때 어떻게 여러분들이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 내용도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거 외국인 분석 관련 얘기를 한 문장으로 좀 설명드리면요, 현재 전 세계는 부양책 기조, 그렇기 때문에 추가 부양책을 굳이 쓰지 않아도 달러와 돈은 충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달러는 더 빠질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고요. 수출 기업들은 대비를 해야 되고, 단 원화 강세가 주식시장에 참여해 있는 우리들한테는 외인 자금 유입이라는 호재성 이슈로 작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긍정적인 결론이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 이제 기관입니다. 오늘 사실은 기관을 제가 오랜만에 이제 기관 저격수 느낌으로 좀 했잖아요. 사실은 좀 더 깔까 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준비한 페이지가 되게 많은데 기관을 깔만한 내용을 준비했는데 사실 좀 안 했습니다. 너무 또 그렇게 또 오버했다간 좀 그럴 것 같아서 마음고생을 좀 해가지고 할까 말까 하다가 일단 그건 안 했습니다. 자, 어쨌든 근데 드릴 말씀은 되게 많아요. 너무 많아서 다음 시간은 넘길까라는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어쨌든 뭐 살짝 제가 한번 느낌만 좀 보여드릴게요. 그 전에 어떤 분이 우리 한국경제TV 다시 보기 영상 아래에다가 리플을 주셨는데 뭐라 주셨냐면은, 내가 10년 동안 주식 투자하면서 연말에 대주주 이슈로 빠지는 거 본 적이 없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우선 저는 시장을 20년 넘게 봤고요. 어떤 의미로 말씀하셨는지 이해는 되고 생각은 할 수 있는데, 아마 제가 봤을 때 그 시청자님은 과거의 제 영상 그리고 저의 어떤 이 방송의 기조, 어떤 식으로 이제 분석을 하는지 이거에 대한 부분을 전혀 모르시는, 전혀 이제 알고 계시지 않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럴 수 있죠, 충분히. 그분들은 앞으로 제 영상을 더 열심히 시청 부탁드리고요. 일단 어쨌든 그분께 제가 답변을 드리면, 대주주 양소세가 시작된 거는 2014년도부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끽해봤자 5년 정도의 이슈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매년 연말에 지수 자체는 견조했는데 연말에 스몰캡 현상은 항상 제가 나온다라고 여러분들이 말씀드렸잖아요. 더 웃긴 게 뭐냐면은, 개인들은 연말에 대주주 양도세 물량 때문에
물량이 큰 사람들이 위에서 매도를 때려요. 그럼 그게 이제 쭉 밑으로 해서 와서 이제 물량이 적은 사람들까지 데미지를 받는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그렇게 매도를 연말에 하면은 연초에 다시 우리가 또 개인들이 매수하죠.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기관들은 뭐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쟤들 연말에 매도한다. 자, 매수 기다리자. 이렇게 매수 기다렸다가 연초 돼가지고 딱 저런 흐름이 나오면은 그때부터 파는 거죠, 다시. 예, 그런 전략이 가능해요. 그런 전략이 가능하고, 그리고 그런 전략을 일반적으로 알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이제 그거에 맞춰서 잘 매매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뭐 제가 12월과 1월 이제 한 세트로 보시라고 의견 드리긴 드렸었죠. 아무튼 역량은 분명히 있고요. 분명히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 되는 부분은 이런 분석이나 이런 리포트들에 여러분들이 너무 흔들리지 마시라는 그런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상승장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번 상승장에서 중간에 변동성이 되게 클 거예요. 원래 상승장은 변동성이 큽니다. 어제 지수 3% 올리고 오늘 막 지수 4% 떨어뜨리고 내일 지수 막 5% 급등시 지수를 5% 급등시키고 그 다음날 지수 막 3% 급락시키고, 이게 상승장의 기본 패턴이거든요. 그리고 장중 패턴은 전약 후강, 초반엔 약했다가 후반에 끌어올리는 그런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체크해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12월 달에 어쩔 수 없이 매도하는 물량을 누군가 받겠다. 근데 그게 누구겠습니까? 외인 기관이죠? 근데 외인 기관이 항상 그걸 해왔는데 어쩔 수 없이 매도한 물량을 연말에 싼값에 받아먹는 거잖아. 사실은 우리가 뺏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월 달 이후에 개인들이 매수하면서 지수 그리고 주가가 올라왔는데, 외인 기관은 12월 달에 매수한 물량을 1월 달에 개인이 이제 들어와 주기만 하면 물량 떠넘기고 다시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가능한 거예요. 이게 매년 반복돼 왔는데, 생각해볼게요. 3월 달에 증시가 공포감이 극대화돼서 급락하던 시기에 증시에서 유일하게 매수해준 주체가 누굽니까? 외인이에요? 기관이에요? 개인이죠? 그때 아시겠지만 외인이랑 기관은 완전히 손 놓고 있었어요. 그때 외국인이든지 기관이든지 누가든지 조금 매수를 해줬으면은 이번 이슈, 이번 양도세 이슈에 대해서 제가 거의 집착 수준으로 들이대지 않았을 텐데, 그때 당시에는 뭐 두 손 두 발 다 떼고 뭐 언론에 나와가지고 더블림 얘기하고 1400 깨지니까 1100포인트 얘기하고 막 그 이후에 900포인트 얘기하고 난리 났어요. 이런 공포감을 조성하니까 개인들 인버스 더블X 이런 거 매수하겠죠. 그래서 저는 맨날 방송 나와서 욕이란 욕을 다 얻어먹으면서 아니라고 강조를 혼자 드렸었고, 어쨌든 전 그게 너무 싫었어요. 고생은 개인들이 다 하고 원자리까지 올라오니까 싼 값에 받아먹겠다? 왜? 1월달 개인들 들어오니까 그때 차익 실현하겠다? 솔직히 저는 이거에 왜 우리가 응해줘야 되는지 이해를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올해 매매 흐름이 꺾이는 걸 감안해서도 제가 페이스가 좀 망가지는데도 불구하고 대주 양도세 물고 뜯었던 게 사실 이런 부분 때문이에요. 제가 사실 그렇게 가설을 세웠어요. 연말 기준으로 증권사, 기관 혹은 외국인들이 매수하면서 이제 더 안정을 찾았다 해서 가정을 하고 좀 쭉 했었는데, 이번엔 그냥 분석 내용 그대로 나왔습니다. 어차피 12월 쿼드러플 위층된 이후에는 역사적으로 딥콘된 거였다. 올해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3억으로 이제 기준이 내려온다 하더라도 그 차익 레벨만큼 리치해지면 차익 거래가 그 물량을 다 받아주는 형태가 나오니까 시장 급락은 안 나올 거다. 결국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 니들 물량 다 던져라, 우리가 다 받아줄게, 이거잖아요. 사실은 이게 화가 안 나요? 전 너무 화가 나는데. 자, 또 추가적으로 물론 이 와중에 네이키드라 들어올 때 EM 플로우가 있으면 수급 변동성은 줄어들 수 있으나 현재 대형주 위주로 플로우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거는 해당 펀드가 외환 대비해서 코스피 대형주의 상승을 예상한 흐름이다 라는 부분이고요. 연말에 개인들이 주식을 팔면 선물 대비해서 주식이 싸지죠.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차익 거래자들은 선물을 셀하고 그리고 바스켓으로 바이를 받아준다. 그러니까 전체 시장에 영향 크지 않을 것이다 하는데, 이거는 일반적인 증권맨들이 알고 있는 그런 생각이다 라고 좀 포인트 잡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얘들이 왜 여러분 생각 왜 해요? 지들 코드 속잔데. 근데 이게 제가 왜 이런 얘기 드리냐면은, 중간에 막 진짜 개고생은 다 무시하고 어차피 뭐 3월달 이후에 뭐 이번 달 지수 올라올 거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짜증나는 거예요. 중간에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시장이 급락하면 버텨라, 아니면 올라가면 수익 실현하고 좀 있어봐라, 이렇게 뭔가 디테일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그게. 자, 그래서 제가 준비한 마지막 차트입니다. 자, 이건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자주 보여드렸던 차트죠. 2004년 저점 713.99포인트부터 2017년 요 딱 고점까지 2085포인트까지 약 한 지수가 3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근데 제가 이 까만 박스 칸 쳐드렸는데, 이게 뭐냐면은 단기 고점 대비해서 10% 정도 밀린 지수예요. 그 말고 나머지 자리에서도 막 5%대, 막 4%, 3%대 되게 많아요. 근데 일단 제가 10% 넘는 이제 조정만 대략적으로 표시를 한번 해봤는데, 일단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미리 좀 보시고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간중간 지수가 박살나도 상관없다, 어차피 지수는 올라갈 거다, 던져라, 우리가 받겠다, 이런 건데 왜 굳이 우리가 이제 예전에 이제 3월달부터 지수가 망가질 때 우리가 그렇게 힘들게 가지고 버텨왔는데 왜 굳이 올해보다 내년 시장이 더 좋을 건데, 뭐 물론 차익 실현해서 다른 종목을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은 수익 실현하고 넘어가시면 되지만 그거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지금 내년 시장이 훨씬 더 클 텐데. 어쨌든 추가적으로 드릴 말씀이 너무 많은데 여기까지만 딱 드리고, 제가 각 수급 주체별로
말로 한마디씩 결론을 지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개인들 지금 시장에 엄청난 자금을 투입시키면서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난 3월달처럼 불필요가 여러분들한테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리포트나 분석을 보지 마시고, 무조건 보지 마시고요. 가리셔서 포트폴리오를 잘 분산해서 꼭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종목수는 각 종목당 10%씩 10개예요. 아니면 그 중에 하나가 뭐 한 20, 30% 비중 가지고 있다면은, 한 7, 8개 그 정도 수준 내에서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외국인들, 현재 보면은 시총 최상위주 위주로 이제 유입이 되고 있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것처럼 쭉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유입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초반 정도다, 이제 외국인들 흐름은 이제 초반 정도다라는 그런 결론이고요. 일단 제가 봤을 때 외국인들은 한동안 더 들어올 수 있다라는 부분도 좀 포인트 잡아드리고 싶어요. 마지막 기관들, 이 친구들은 솔직히 12월 딱 되면 백어데이션에서 콘덴거 넘어갈 거예요. 게다가 이제 콘덴거 넘어가는 게 그냥 콘덴거가 아니고 딥 콘덴거로 들어설 겁니다. 그 얘기는 매수가 들어온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이번에는 좀 이용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 주요 주체들, 메인, 개인, 기관들은 현재 모두 시장에 대해서 매수를 하려고 눈치 보기 과정이지 매도를 그만 나가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주체는 없습니다. 그 부분 체크하셔가지고 이런 수급대 한 번에 몰리면 내년 증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는 그런 의미로 설명드리고요. 아마 지난 3월달, 4월달에 제가 이제 코스피 3000포인트를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모든 사람이 다 비웃었죠. 근데 어느샌가 지금 3000포인트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누가 맞는지 한번 지켜보시죠. 저도 이제 중간중간 오늘 좀 잘 투자하실 수 있게 최선을 다해서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진솔한 주식 경제학 LN솔링스 김상 대표였고요. 이번 주 성투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